네, 그 청소년 자살 내담자 만날 때 이제 어떻게 상담자가 개입해야 되고 또 특히 이제 충동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자살에 대한 안전조치 가장 중요한 게 뭐 다른 개입보다 안전조치죠. 그래서 자살 방지 서약서, 자살 예방 기관에 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자살 예방 센터에 해서 모니터링을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기관하고 다른 제3의 기관에서 공동 대응 체제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담, 이제 그런 시스템적인 그런 부분을 하고 난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제 계속 애가 충동이 일어난다 그럴 때 충동이 일어날 때는 충동 자체를 통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안전한 방법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그때그때 이거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방법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은 부모가 동의를 해야 되고 아이가 내담자가 원해도 부모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부모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입원을 할 수 없다든가 또 병원 자체가 아이를 수용할 수 없는 병원의 상태가 있으면 다른 병원에 가면 되는데 어쨌든 여타의 이유로 입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살 사고의 그런 사고 자체의 충동까지는 상담사 영역 바뀌거든요. 그렇지만 상담사는 되게 불안해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우선 안전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어떤 다른 것보다도 안전 조치예요. 그래서 이 내담자가 이렇게 상담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인데 사실 자살에 대한 내담자는 일주일에 한 번 갖고는 힘들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일주일에 3번 정도 계속해서 만나서 단기간적으로 이 자살 사고를 내려가게 하는데 뭔가 이제 그 상담에 도움이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죠. 병원에서의 상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일주일에 우리가 보통 한 번 상담하고 있는 것들에 준하지 않고 심할 경우는 매일 그 다음에 아니면 매일 뭐 50분을 안 하더라도 30분씩 하더라도 사실은 이렇게 매일 만나는 게 가장 좋고 그러지 않을 경우 일주일에 3번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안전하다. 회기에 대한 부분들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고 충동이라는 거는 상담을 안 하겠다고 서약을 안 하겠다. 나는 내가 내 스스로를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대부분 자살 서약서를 안 하려고 거부하는 내담자들이 있어요. 그럴 때도 어찌됐든 상담자는 이 자살 서약서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너하고 상담하는 그 동안에 네가 정말로 죽어야 된다면은 그런 부분을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보고 나서 그때 생각해보자. 내하고 10번 상담하고 나서 그때 생각해보자. 우선은 10번 동안에는 10번 상담 만날 동안에 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해주라. 이렇게 해서 우선은 상담으로 오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상담에 와서 이야기를 할 경우에 거부했던 친구가 만약에 거부를 해서 서약을 안 했다면 당연히 부모한테 알려야 되고 기관에 당장 알리는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부한 친구가 어찌됐든 어떤 이유로 그 다음에 상담이 왔다 그러면 뭔가가 도움이 되었는지를 물어보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은 뭔가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대상이 있었다는 것이 아마 핵심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가정 구조상 아니면 이 아이가 내담자가 자라나는 환경상 자기의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인간이라는 게 자기 존재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내가 얘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왜 자살을 선택하는데 왜 그 병원에 입원하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차라리 말이 안 통하는 집에 있을 바에는 내가 병원에 가서 오히려 그냥 있는 것이 편하겠다. 부모하고 분리된 환경에 내가 있는 것이 조금 더 편하겠다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병원이라는 장소가 훨씬 더 안전하게 이 내담자에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상담사가 부모 상담을 개입하는 게 필요합니다. 부모를 만나서 이 지금 상황에서 병원에 입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럼 안 된다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했을 때 그것이 지금 이 자녀의 안전에서 얼마나 중요하느냐.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하고 나서
학교에서 적응하는 문제라든가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댈 때 그런 것들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냐. 중요하지, 당연히. 그러나 지금이 아이의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라고 보시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아이의 상황에 대해서 상담자가 파악한 심각성 이런 부분들을 부모에게 안내를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부모 상담에서 다뤄야 되는 게 뭐냐면 아이하고는 상담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이 아이가 자살의 충동이 일어나는 촉발 요인이 있어요. 그 촉발 요인이 뭐냐면 환경적인 요인일 수 있고 또 뭐 뭔가 촉발의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자극을 상담사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대부분의 그 부분이 뭐냐? 그러면 너가 그렇게 살아서 뭐 하냐? 너가 이제 나를 믿지 못하는 거죠. 아니면은 너무 과한 기대치를 줘서 압력을 주면은 이 압력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공황으로 오거나 아니면은 자살 시도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차라리 이걸 못할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너무 힘든 고통을 말해도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부모들이 모르고 왕따하는 친구들이 자기가 자살을 선택한 이유가 내가 진짜 힘든 것들을 보여줘야지 얘들이 내 고통을 아는갑다 해서 죽음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만큼 고통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고통의 크기가 크니까 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죠. 그래서 상담사는 이런 그 자살을 충동이 일어날 수 있는 촉발 요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모에게서는 이 아이가 성취의 압력, 뭔가를 해야 된다고 주는 압력 같은 것이 있느냐. 그게 이제 이 아이의 그런 자살의 충동이 일어나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이다. 그래서 내부적인 것들은 힘을 단단하게 하고 너가 존재다, 괜찮은 존재다. 너가 살아있어야 될 존재다. 이런 부분을 상담에서 다루고 그 다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외부 뭐라 그럴까 이거 외부 요인에서 이제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환경에서 부모가 그런 것들을 주고 있다면 무조건 그거를 우리가 가정폭력 같으면은 그 분리 조치를 하잖아요. 분리 조치를 하기 때문에 내담자의 환경에서도 부모하고 그런 자극 자체를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머니, 아버님 지금 상황에서는 촉발시키는 요인이니까 뭐 공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뭔가를 해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당분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